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의 내연녀와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다더니 제가 그 말의 산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 손에 버려졌어요. 아빠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요. 시설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입양이 되었는데 2년도 안 돼서 파양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가 없던 양부모님이 아이를 갖게 되었거든요. 처음 입양이 됐을 때만 해도 양아버지는 제게 그러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절대 입양됐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넌 우리 부부가 낳은 아이여야 해. 그래야 네가 자라는 동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내 말 알아들었지? 그럼 아빠라고 불러봐. 자기 입으로 입양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자신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놓고 사람들한테 저를 입양하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딱 입양한 아이 취급을 받고 자랐어요. 제가 밥을 먹다가 젓가락질이 서툴러 반찬을 떨어뜨리면 대뜸 이런 소리부터 해댔죠. 여보, 얘는 아무래도 지능이 낮은 사람들 자식인가 봐. 8살이나 된 애가 어떻게 젓가락질도 못해? IQ 테스트를 해보고 데려왔어야 했나? 얘 때문에 우리 유민이한테도 영향 끼칠까 두렵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인지 알아야 입양하는 부모들도 교육할 때 기준을 잡을 텐데 어떻게 그 간단한 정보도 안 주고 애를 보내는 건지 원. 언제는 제가 젓가락 집는 손가락조차도 너무 예뻐서 입으로 쪽쪽 빨아주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니 자기들 아이 생겼다고 하루아침에 저를 전응아 취급을 하다니 정말 못된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든 그 집에 붙어 있고 싶은 마음에 양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동생이랑 놀다가 모비를 떨어뜨려서 동생 얼굴에 상처가 생기자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파양하더군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설에 되돌아온 뒤로 양부모님에 대한 미움보다는 그날 내가 왜 모비를 떨어뜨렸을까 하는 자책이었어요. 모빌만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 집에서 그 집 딸로 살고 있을 텐데 하면서요. 40줄에 들어서고 보니 그날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 양부모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붓지 못한 그 순간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더군요. 파양된 이후로는 다시 입양이 안 돼서 나이가 차서 퇴소하는 날까지 시설에서 자랐어요. 시설에서 나온 뒤로는 얼마 안 되는 정착금으로 말 그대로 버티기 위한 삶을 살았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그렇게 12달을 버티고 나면 한 해가 지나갔어요.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30쯤엔 결혼을 하겠다 하는 꿈은 언감생심. 이번 한 달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어요. 아파도 들여다봐줄 사람도 없고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신 따져줄 사람도 없다 보니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버텨가는 거에만 열중하게 되더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 남한테 기대지 않고도 살아갈 힘을 기르자. 오직 이 생각만으로 20대를 버텨냈고 30대 초반에 내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주방 설거지, 주방 보조 일을 거쳐가며 주방과 홀 운영을 익힌 덕분에 규모는 작았어도 장사는 꽤 잘 됐어요. 그렇게 5년간 쉴 새 없이 일을 한 덕에 가게도 넓혀가게 되었고 식자재를 대주시는 사장님의 소개로 남편도 만나게 되었어요. 주방용품 수입을 하는 총각인데 이니 씨처럼 부지런하고
사람이 참 서글서글해. 어때? 한번 만나보겠어? 됐어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는데 그 집에서 부모 형제 없는 저를 좋아하겠어요? 에이,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말어. 그 총각도 부모 없이 혼자 자란 모양이더라고.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의지하고 살면 좀 좋아.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동병상련 때문이었을까요? 남편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도 나처럼 참 많이 외롭게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자꾸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짠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신 분 말씀대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봐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섣불리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연애 경험도 없고 주변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번갯불에 콩 굽듯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딱히 부를 양가 가족도 없어서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온 게 결혼식 대신이었어요. 뒤늦게 제 결혼 사실을 들은 주방 이모님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게 뭐야? 에이, 결혼식이 뭐 별거 있나요? 우리 결혼한다는 거 알리면 그만인 건데 그거 한다고 뭐하러 돈을 써요? 부를 가족이나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한 거겠네. 그래도 그런 게 아닌데. 이모, 어차피 살 사람은 살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는 거예요. 궁합 본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요. 자, 수다 그만 떨고 점심 장타 준비나 하자고요. 그때는 이제 나한테도 가족이 생겼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세상 어디에도 기댈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이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동안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가 유일한 내 편이 생긴 것 마냥 힘이 나고 든든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고아라는 남편의 말과 달리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 썩을 놈이 결혼을 했으면 집에 알려야 할 거 아니야.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도둑장가가 웬 말이냐고. 그쪽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사람이요? 얼굴은 반반한 게 봐줄만은 하네. 나 광성이 엄마예요. 그쪽 시어머니. 그 미친놈이 집에는 연락도 않고 결혼을 했다길래 내 한번 와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시긴 뭐가 안 계셔. 집에는 지 아빠가 방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선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엄마인 나는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으이그 그 미친놈이 또 고아 행사를 했나 보네. 아니 그놈의 새끼는 왜 뻑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를 죽이고 지랄이래. 그건 그렇고 이 가게는 누구 명인가? 결혼했으면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 인사는 했으니까 말 놔도 되지?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존대를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런가? 네? 아, 네. 내가 먼 길을 와서 그런가 목이 좀 타네. 시원한 막걸리 있으면 좀 내와봐. 지짐이도 몇 창 붙여오고. 뭘 그렇게 멀뚱대고 서 있어? 나 목말라 뒤지는 거 보고 싶어? 느닷없는 시어머니의 등장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일단 주방으로 가는 척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는 거예요. 자세한 건 내가 가서 말해줄 테니까 절대 그 사람한테 돈 주지 마. 알았지? 정말 자기 어머니인 건 맞아? 엄마는 무슨 낳아놓고 내팽개쳤으면서. 암튼 돈 주지 마. 절대. 절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편 반응으로 봐서 친모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는 막걸리 2통에 정과 알탕까지 알뜰히 드시고는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밝히셨어요. 한 달에 200씩만 보내. 광성이 아빠 약값도 들어가야 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보다시피 내 다리가 이래서 일 써주는 데가 없어. 산입에 거미줄 칠 수도 없고. 광성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보내. 그놈의 새끼 알았다간 또 지랄한다고. 내가 걔를 낳기는 했지만 사실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 그러니 애초에 부모 대접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래도 일단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지 뭐. 뻔뻔하다 해도 그래도 할 수 없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에그, 광성이 오기 전에 그만 일어나야겠다. 내가 적어준 계좌번호 있지? 거기로 매달 1일에 보내. 광성이한텐 비밀이야.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가방을 챙겨 가게를 나가셨고 10여 분쯤 지나 남편이 가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여자가 찾아와도 들이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팔, 못 살겠다고 술주정뱅이 남편한테 자식까지 버리고 집 나갔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들어와서 엄마 대접받겠다고 지랄이야. 내가 애비한테 두들겨 맞고 살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남편 병 들고 나니까 돌아와? 웃기고 있어 진짜. 누가 자기들을 부모로 생각하기나 한데? 어림도 없어. 당신 똑똑히 들어. 나한테는 엄마고 아빠고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그 인간이랑 말도 섞지 마. 그 인간들이랑 연락하는 거 보이면 당신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때 처음 남편의 폭력성을 확인했어요. 평소와 너무도 다른 모습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남편은 자주 본성을 드러내는 날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일도 그만두고 제가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포악한 성격을 드러냈죠. 거기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매달 1일마다 돈 보내라고 독촉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보내지 말라고 했다니까 쌍욕을 퍼부으며 병든 남편 데리고 식당 바닥에 들어 누워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일도 않고 백수를 살면서 툭하면 가게 금고를 털어가는 남편과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매달 200씩 따박따박 받아가는 시어머니.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 인생에 해만 끼치는 인간들이었어요. 오죽하면 가게 식구들은 제게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웃긴 게 가족이라고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 뿐인데도 다시 혼자가 되는 것보다는 끌어안고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그런 바보짓을 하면서 이 인간이랑 8년을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돈 말고도 남편한테 맞으면서 뺏긴 돈만 해도 수억 원 될 거예요. 처음엔 포악한 성격만 드러내던 남편은 점점 더 사나워지기 시작해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제가 말대꾸를 하면 무조건 주먹질부터 해댔어요. 요즘 세상에 남편한테 맞고 사는 여자가 어딨냐고 하겠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컷 때려놓고는 다음날이면 기가 팍 꺾여서는 무릎 꿇고 싹싹 빌어대는데 혹시나 이번엔 좀 달라질까 하는 마음으로 매번 속아 넘어가주곤 했어요. 그러다 이혼을 결심한 건 시아버지에 이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였죠. 몰랐는데 남편이 어머님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어 놓았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장례 치를 생각은 않고 보험금 타내려고 서류 받으러 뛰어다니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미워한다고는 해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그 죽음으로 돈벌이 할 생각만 하다니 섬뜩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이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장례식은 뭐하러 해? 조의금 들어올 때도 없는데. 그냥 화장해서 산이든 들이든 갖다 뿌려. 여보, 그래도 당신 엄마야.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라고. 그러니까 장례식은 안 하더라도 납골당에 모시자. 야, 넌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생각 같아선 화장도 안 하고 싶어.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아까운 판에 납골당? 아주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돈 때문이면 내 돈으로 하면 되잖아. 뭐? 네 돈? 네 돈이 어딨어? 네가 버는 돈도 다 내 돈이야. 네가 내 건데. 네 손으로 버는 것도 다 내 거인데. 당연하잖아.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저 터지기 전에. 남편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부모도 아내도 그 인간한테는 돈이 되냐 안 되냐로 나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으니까요. 어쩌다 저런 악질 거머리를 만나 등에 빨대 꼽혀 살게 됐는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저 인간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 소리만 꺼내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고 남편이 퍼붓는 무지막지한 폭언과 돈 독촉 때문에 각종 위장병을 다 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으로 온 문자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집에 사촌 언니가 왔어요. 집으로 오지 마세요. 자주 가던 모텔 503호로 7시까지 갈게요. 안 그래도 남편과 이혼할 비밀을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남편의 외도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연녀와의 미래 장소를 쫓아가 현장을 덮치려고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 여우 같은 남편이 낌새를 채고는 도망을 쳐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남편의 내연녀였죠. 일전에 문자를 보냈던 그 여자요. 그 여자는 제가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20대 초반의 앳된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순하고 곱상하게 생긴 게 남의 남자를 뺏을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들이 딱히 정해진 관상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짓을 할 만큼 독하거나 뻔뻔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어린 여자가 나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제발 이혼은 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이혼하시면 저는 죽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여자는 어깨가 덜덜 떨릴 정도로 서럽게 울었어요. 남편을 뺏겠다는 상간녀는 봤어도 본처한테 남편과 이혼하지 말라고 비는 상간녀는 듣도 보도 못했던지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여자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이 여자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들과 만나며 관계를 지속했고 사귄 지 2,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돈을 뜯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을 모조리 뺏겨서 라면 사 먹을 돈조차 없어서 굶는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안에 있는 남자 꼬셔서 상간녀 짓 한 걸 폭로하겠다고 되려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저 정말 아저씨 꼬신 적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도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평생 결혼도 못하게 온 사방에 소문낼 거라고 자꾸 협박해요.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제가 제 남편을 모르겠어요? 저도 이날 이때까지 당하고 살아온걸요. 여자는 자기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대학생도 있다더군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나이 어리고 사회 경험도 적은 여자들만 골라 포즈처럼 굴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저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저랑 혼인신고를 하겠대요. 그럼 저는 평생 아저씨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모님,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개차반 같은 놈인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는 놈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직접 남편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곤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가게로 돌아온 저는 업체에 연락해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결과 보고를 듣고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여자의 말대로 남편은 그동안 여러 여자들을 만나며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고 그 여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가며 살았더라고요. 돈벌이가 안 되는 여자는 노래방 도움이라도 하라며 자기 지인이 하는 노래방에 연결해 주기도 했는데 그래놓고 돈은 모조리 자기가 챙겼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남편은 괴물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 이상 더는 얼굴 맞대고 살 자신이 없어서 이 자료들을 근거로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를 찾아왔던 어린 여자가 고스란히 그 인간을 떠안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설득시켜 남편을 고소하라고 했어요. 여자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평생 이러고 살 거냐는 제 말에 한참을 울먹이더니 결국 그러기로 했죠.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를 해야 타격이 클 것 같아서 젊은 여자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건드렸던 여자 중 하필 폭력배의 여동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동생의 피해 사실을 듣고 달려온 폭력배 오빠 손에 남편이 죽살나게 터지고 만 거죠. 그러자 남편은 고소를 하겠다며 경찰을 불렀고 그 바람에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남편과 폭력배의 여동생도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동생 휴대폰에서 사진과 녹취록이 나왔던 거죠. 그간 제 남편한테 맞아 멍든 사진과 돈을 빼앗는 내용의 녹취록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를 틈타 어린 여자를 비롯해 남편한테 걸려 시달림을 당하던 여자들이 남편을 폭력과 갈취,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고발을 했고 남편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이혼 소송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여자들한테 뜯어낸 돈을 아내인 저보고 갚으라는 거였죠.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에서 갖게 된 거였지만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결혼기간 내내 백수였는데요. 안 그래도 남편 놈한테 하도 돈을 뜯기고 살아서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 마당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갚고 나니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 지긋지긋한 이놈이랑 헤어지는데 들어가는 수고비라고 생각하마. 너란 놈을 만나 결혼까지 한 내 무지에 대한 책임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린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이 들어줄 리가 없죠. 죽어도 안 된대요. 되려 저한테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오라고 하지 뭐예요. 미쳤어요? 내가 그 인간 뒤치다거리를 하게요. 결국 합의를 못 본 남편은 실형을 살게 되었고 형량은 무려 5년이나 나왔어요. 피해자들 입장에선 말이 안 될 만큼 적게 나온 형량이었지만 법원 판단이 그렇다니 어쩔 도리가 없죠. 5년간 시설에 가둬놓는다고 갱생할 인간이 아니라는 건 판사들도 잘 알 텐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범죄인들한테 인심이 후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이 이런 놈한테 피해를 당해도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혼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그러다 노선을 바꿔선 납작 엎드려선 싹싹 빌면서 평생 내 발밑에 개로 살 테니 이혼만은 없던 일로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내왔어요. 지가 어떤 인간인지 더러운 꼴 다 봤는데 개 노릇 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동할 리가 없죠. 저는 끝까지 이혼을 불사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랬다는군요. 끝까지 이혼을 강행한다면 5년 뒤 밖에 나가서 그때 저를 찾아가겠다고요.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심장을 쥐어 짜는 것처럼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평생을 그 인간 옆에서 사는 건 더 살떨리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가게로 남편의 내연녀였던 어린 여자가 찾아왔어요. 커다란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온 그 여자는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일단 마음부터 가라앉히게 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쫓겨났다더라고요. 소송으로 뛰어다니느라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 바람에 월세가 밀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시골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집안 망신시켰다는 이유로 시골에 있는 친척들한테도 손절당했다더군요. 행색을 보니 길에서 떠돈 지 좀 됐는지 몸에서 냄새도 나고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일단 밥부터 먹이고 봐야겠다 싶어서 주방에 들어가 밥을 차려왔어요. 방금 전까지 눈물 콧물 빼며 울던 여자는 잠시 제 눈치를 보더니 개 눈 감추듯 밥 한 공기를 해치우더군요. 2공기를 더 먹고서야 여자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대뜸 여기서 일 좀 시켜달라고 하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이 어린 여자 덕분에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도 많이 찾았고 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그러라고 했어요. 당장 잘 곳이 없으니 일단은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전 내연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았던 저인지라 그 여자가 마치 친동생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없으니 마음도 편하고 돈 뜯어가는 인간이 없으니 제법 돈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이혼이 된다고 해도 남편이 출소하면 당장 달려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가끔 꿈에 남편이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곤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가 봐요. 어린 여자도 가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기도 했으니까요. 괴물 같은 인간 하나가 두 여자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남편이 죽어요? 왜요? 아니,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왜 죽어요? 심장마비랍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는데 같은 방 사람들은 남편이 청소하기 싫어서 쇼하는 줄 알았대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는데 머릿속에선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아, 드디어 괴물 같은 인간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 인간이 여전히 서류상 제 남편으로 남아있는 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 다시는 안 봐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어요. 저를 통해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은 어린 여자도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자유라고 행복해하면서요. 이 정도의 기적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늘에 계신 분이 아주 통이 큰 분이셨던가 봐요. 제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셨거든요. 남편의 옷가지며 짐을 정리하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는데 평소 남편이 게임을 하던 방에서 작은 금고가 나온 거예요. 그리 고가의 금고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저가형 금고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주민번호 뒷자리를 눌렀더니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딸랑 USB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게 들었길래 금고까지 사서 넣어뒀나 싶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웬 비밀번호가 적힌 문서가 있더라고요. 순간 전에 경찰서에서 남편 취조를 하던 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도대체 뭘 했는지 통장 잔고가 10만 원도 안 되던데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말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말이 걸리더라고요. 남편은 도박도 안 하고 취미랄 것도 딱히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게다가 여자를 만나도 자기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 등을 쳐먹는 놈이었고요. 그런데 모아둔 돈이 없다? 이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계좌 조사를 해봤어요. 들고 난 흔적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드디어 실마리를 찾게 되었죠. 글쎄 이 인간이 그동안 저한테 다달이 뜯어간 돈과 피해 여성들한테 뺏은 돈으로 코인을 사 모았더라고요. 금고에 들어있던 비밀번호는 코인 비밀번호였던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제가 전세보증금 올려주려고 마련해 놓은 돈을 훔쳐가 코인을 샀다가 얼마 뒤 코인 폭락 기사가 뜨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어서인지 솔직히 돈이 온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했어요. 그렇게 기대감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세상에 그간 사 모은 코인이 엄청 가격이 올라서 제가 평생 벌어도 다 못 벌 금액에 되어 있는 거 있죠. 순간 헛웃음이 났어요. 이 괴물 같은 인간이 이것 때문에 나랑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그 난리를 쳤던 건가 싶었거든요. 이 엄청난 돈을 두고 감방에서 세상 하직을 할 때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보다 더 지독한 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을 꽉 누르던 채정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은 어떻게 변했냐고요? 변한 건 통장의 잔고뿐이에요. 여전히 눈을 뜨면 가게에 나가 일을 하고 일 끝나면 남편의 내연녀와 함께 집에 돌아와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잠이 들어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의 든든한 백이 통장 안에 있다는 생각에 전혀 외롭지 않다는 거요. 언제고 어디로든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근히 신이 나고 제가 멋져 보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오늘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바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반드시 그럴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